네,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비욘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오랜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저는 잘 듣는 이비인후과의 코를 담당하고 있는 이비인후과 전문이고요. 네, 대표 원장 조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전에 꼭 확인해야 되는 코 건강이라는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게 꼭 임플란트에만 국한이 된 건 아니고 치과 치료를 하거나 치과 치료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정보를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일단 코는 숨을 쉬는 그런 호흡기관임과 동시에 또 냄새, 후각을 담당하는 감각기관이기도 한데요. 코 안에는 코 안쪽으로 통해 있는 공간인 비강이라는 구조와 코 주변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부비동이라고 하는 공기가 꽉 차 있는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비강과 부비동은 점막이라는 표면에 이렇게 점막과 섬모라는 구조가 안에 쫙 깔려 있는 형태가 되고요. 부비동의 경우에는 코 주변에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악동, 위턱뼈 안에 있는 공기 공간도 있고요. 전두동이라고 해서 머리 앞쪽에 있는 그런 공간도 있고 뭐 사골동, 저평동 그래서 코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공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주로 상악동이라는 곳과 관련이 있는데요. 위턱, 뺨 안쪽에 있는 공기 공간입니다. 상악동이라는 구조는 코 주변에 있는 그런 부비동, 공기 공간 중에서도 가장 큰 공간이고요. 양쪽 뺨 안쪽에 상악골이라고 하는 뼈 내부에 있는 공기 주머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양쪽에 하나씩 있고 성인 기준으로 따졌을 때 공간으로 봤을 때는 약 15에서 20cc 정도 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적으로는 코로 이제 호흡을 했을 때 습도라든지 온도를 조절해 주는 기능, 그리고 우리가 발성을 할 때 음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명, 울림소리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두개골, 얼굴뼈나 머리뼈가 뼈로 꽉 차 있다면 상당히 무겁겠죠. 이거는 조금 한목적적인 해석이기는 하지만 그 경량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섬모, 점막으로 덮여 있어서 안쪽에 있는 분비물, 그리고 콧물, 자연적으로 있는 점액들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 상악동이라는 게 잘 보시면 위턱뼈에도 이렇게 존재하는 공간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간의 특성상 치아 쪽이랑 상당히 가깝습니다. 여기가 치아가 되겠고요. 치아 뿌리가 이렇게 박혀 있는 곳을 저희가 치조골, 뭐 잇몸뼈라고 얘기를 하지만 요것을 이비인후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코나 이 상악동의 바닥뼈입니다. 그래서 같은 뼈를 공유를 하고 있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1층이 치과 영역, 2층이 이비인후과 영역이면 천장 내지는 바닥 역할을 하는 곳이 공유가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보통 드립니다. 그래서 이 치과적인 부분과 코의 이런 해부학적인 연결성이 요쪽 부분에서 있게 되고요. 특히 대구치, 소구치라고 하는 어금니 뿌리 쪽은 어떤 경우에는 이 바닥 쪽에 매우 근접하거나 이 안쪽으로까지 돌출이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아 뿌리, 특히 이제 어금니 쪽이겠죠. 그런 뿌리와 상악동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보면 위턱에 있는 위쪽 어금니 뿌리가 상악동 쪽으로 근접해 있거나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전체의 약 38% 정도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치아가 문제가 발생을 해서 치료를 받거나 발치를 했을 때 이런 상악동 쪽이랑 교통이 돼서 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게는 10% 미만에서 많게는 15%까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고 어금니 뿌리 쪽이랑 상악동 그 사이에 공간이 상당히 적은 1mm 미만인 경우가 CT를 기준으로 봤을 때 60% 이상이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과정 내지는 치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부학적인 근접성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나 이빨을 발치를 하거나 치아를 발치를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또 이제 신경치료라고 보통 얘기하는 근관치료를 했을 때 상악동에 여러 가지 자극이라든지 그런 손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조금 뒤에 말씀드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치과 치료를 조금 강도 높게 내지는 임플란트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는 치과 선생님들이 아마 엑스레이나 CT 같은 걸 찍어가지고 그쪽을 확인을 하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쪽의 상태를 평가를 하고 여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 위쪽이나 근접한 쪽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비인후과적인 진찰이 상당히 필요하겠죠. 이비인후과적으로 대표적인 질환이 이제 비염, 축농증, 부비동염 뭐 이렇게 있는데, 비염은 코 안에 있는 그런 염증성 질환입니다. 축농증은 말 그대로 부비동에 노응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통상적으로 부비동염이랑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비동에 염증이 생기는 부비동염, 축농증이라는 것은 이런 부비동 점막에 염증이 생겨 있고 농이 고여 있는 그런 질환을 얘기를 하고, 증상의 지속 경과라든지 기간에 따라서 급성 부비동염, 보통은 감기나 상기도 감염 이후에 주로 발생을 하고요. 대부분은 약물 치료나 일반적인 치료로 호전이 되는데 이게 12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저희가 만성부비동염이라고 하고요.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호전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축농증 수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비동염 수술까지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또 치성부비동염, 치아 관련된 치성부비동염이라고 하는 것은 치아나 잇몸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치과 치료를 하는 도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 그런 경우가 치성부비동염이고요. 통상적으로 이런 부비동염은 양쪽이 같이 생깁니다. 한쪽만 생기는 경우는 있긴 있지만 흔치가 않은데, 치성부비동염은 대표적으로 한쪽 증상만 생기는 것이 특징적이고요. 물론 이것도 양쪽이 생길 수 있지만 빈도 자체가 높지는 않고 치과 치료가 없이는 재발을 또 반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성 부비동염이 전체 만성 부비동염의 한 10분 중에 1명에서 4명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이비인후과적인 진찰을 통해서 진단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지만 종종 늦어지는 경우도 드물지는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과 치료를 준비를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치과 치료를 예정하고 계신 분인데 이전에 이비인후과적인 질환이나 수술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비인후과를 와서 코 안에 이렇게 비경이라고 하는 걸로 코 안을 벌리고 안의 구조를 보기도 하고, 요즘은 이렇게보다는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내시경 진찰을 거의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공간이 나 있고 양쪽이 깨끗하게 공기 구멍, 공기 통로가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분비물이 있다거나 많이 부어 있다거나 아니면 물혹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발견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요렇게 CT, 요즘은 일반적으로 콘빔 CT라고 하는 이 CT를 많이 찍는데 찍어서 코 안의 상태를 같이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비인후과에서 찍은 촬영이지만 치과 쪽에서는 여기 아래쪽 치아 쪽을 주로 보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질병이나 질환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발견하시는 경우도 있고, 요즘 주로 촬영하는 콘빔 CT 같은 경우는 일반 CT보다 그 방사선 조사량도 낮으면서 방사선 이런 피폭 가능성이라든지 용량도 상당히 적기 때문에 안전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런 치성부비동염, 치과적인 문제라든지 치과적인 치료 관련된 부비동염은 치근단 농량이라고 해서 치아 뿌리 쪽에 있는 고름주머니 내지는 잇몸에 염증이 있는 치주염, 이런 것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런 세균성 감염이 상악동으로 직접적으로 전파가 되는 경우겠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뼈에다가 구멍을 내고 거기다가 인공 치아를 이제 삽입하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상악동 점막이 자극을 받거나 거기가 이제 건드려져서 염증이 생기거나, 아주 드물게는 안쪽으로 기구라든지 이런 임플란트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임플란트 관련해서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하는 시술이 있는데, 요거는 쉽게 말하면은 이제 뼈 이식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거는 뒤에서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그 임플란트가 삽입돼야 되는 잇몸뼈가 공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두께가 얇을 때 고기를 조금 두껍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치과적인 시술인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생길 수 있는 그 문제들이 있겠습니다. 또 이제 치아가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하는 경우에 위쪽에 염증이 있는데 발치가 됐을 때 발치 후에 코 안쪽 부비동 안쪽이랑 치아 뿌리 쪽에 있는 공간이 이제 교통 피스툴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누공 같은 게 생겨 가지고 그쪽으로 분비물이 나온다든지 막히지 않아서 계속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가 있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치성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한쪽만 주로 생기고요. 콧물 자체에 악취가 많이 난다. 뭐 이게 어떤 분들은 하수구 냄새가 난다, 뭐 시큼한 냄새가 난다, 이런 표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징적으로 조금 좋지 않은 냄새를 동반한 그런 분비물들이 있고, 또한 코 쪽이랑 같이 어금니나 잇몸 쪽에 통증이 동반이 됩니다. 항생제 치료를 했을 때 충분히 가라앉는 그런 염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복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비인후과 진찰이 아니고 치과에서 이런 것이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CT 검사를 보통은 하죠. 뼈 상태를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이식을 하는 거겠죠. 이제 임플란트 그 샤프트라고 하는 기둥을 이제 심는 거니까 그 뼈의 두께라든지 잔존 골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도 CT를 촬영을 하실 것이고, 그 위쪽에 있는 상악동 상태를 보기 위해서 점막이 두꺼운지 아니면 안에 정말로 농이 차 있는지, 코에 뭐 물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CT를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식립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옆에 있는 치아 상태, 한쪽 치아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주변으로도 이제 염증이나 잇몸 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마 대개는 요즘은 CT 검사를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이 안쪽에 있는 점막의 두께나 뭐 이런 염증의 정도도 중요하지만, 상악동에 자연적으로 열려 있는 그 자연구라고 하는 구멍이 잘 개방돼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상악동이고 코 안쪽이랑 연결이 되는 요 부위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자연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쪽 주변이 교통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 상태가 가장 중요한 그런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치아 뿌리가 이렇게 보면은 깊게까지 올라오고 있는 경우, 여기에 축농증이 이분은 있는 분입니다. 까맣게 보이는 게 이제 공기가 통하는 것이고, 뿌옇게 보이는 것들이 염증 내지는 부종, 붓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랑 아주 상당히 가까이 닿아 있는 경우죠. 그리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요 뼈에다가, 치아가 없으니까 요 뼈에다가 이런 이식물을 삽입을 하는 것인데, 요 치아가 없고 여기 뼈가 얇으면 이게 충분한 시술이 되기가 힘든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술을 하시기 전에 평가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드물게 요렇게 시술을 하시다가 자극이 되거나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요렇게 임플란트가 요렇게 자극을 주게 되면 여기 코 안에 있는 점막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덮고 있는 피부 같은 조직이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공이라고 하는 자연적으로 통해야 되는 그런 통로가 이렇게 붓기 때문에 막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콧물이나 점액이 점점 고이게 되고, 심해지면 거기에 세균 감염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농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경우입니다. 제가 치료했던 환자분 한 경우 보시면 이분은 임플란트 관련된 건 아닌데 요 치아 쪽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잇몸뼈라고 얘기하는 요쪽에 보면 낭종 요렇게 조그만 물주머니, 혹주머니 같은 게 있고 그것 때문에 생긴 건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바로 그 인접한 부위에 부비동염이 있습니다.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 보면 이쪽에 조금 더 뿌옇게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염증이 심해서 이 위쪽까지도 좀 올라가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것 때문에 이 뺨에 있는 피부도 발갛게 붓고 눈도 막 압박감, 통증이 막 생기신 상태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면 요쪽 부분에 농이 이렇게 뒤쪽으로 흘러나오는 게 이제 관찰이 되고요.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아 쪽, 반대쪽이랑 비교를 해 보시면 여기는 어금니 치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발치를 하셨어요. 치아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발치를 하셨는데 물론 잇몸뼈 상태도 상당히 지금 좀 얇고 일부가 조금 뼈가 결손이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발치를 하고 나서 분비물이 심하고 막 뺨 있는 통증이 심하고 그래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치아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빈 공간, 치아가 발치가 된 상태고 그 치아 뿌리가 요렇게 있는 부분이랑 부비동염에 염증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맞닿아 있는 소견이 보이죠. 역시나 코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쪽으로 이렇게 분비물이 막 농 같은 끈적끈적하고 혼탁한 분비물이 있고 이 환자분이 호소하시는 것도 역시 이 뺨 쪽의 압박감과 통증 그리고 냄새 나는 좋지 않은 그 분비물이 계속 목 뒤로 넘어가서 가래도 되고 기침도 일으키고 그런다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이제 개방을 해 줘서 아까 그 자연공이라고 하는 부분을 넓혀서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안에 농이 꽉 차 있죠. 끈적끈적하고 어떤 경우는 막 치즈같이 꾸덕꾸덕하게 굳어 있는 염증이 있습니다. 요렇게 수술적으로 개방을 해 주고 제거해 주고 깨끗하게 세척해 주고 치료를 해 줘야 되는 고런 상태다 보시면 되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요쪽 치아 뿌리랑 잇몸뼈는 타이트하게 요렇게 잘 붙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치아 쪽에 문제가 있으면서 요렇게 염증이 생겨 있고 그 위쪽으로도 염증이 지금 부비동염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임플란트가 됐건 치과적인 다른 치료가 됐건 이런 부비동염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요런 대한 이비인후과학회, 이비인후과 의사들 중에서도 코를 전공하고 있는 대한비과학회에서는 최근에 이런 치성 부비동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고 종합하고 해서 이제 업데이트 요런 책자를 발간을 하셨는데 오늘 내용 중에 많은 부분과 이런 자료들을 여기서 인용한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뼈의 두께를 조금 더 탄탄하게 하고 임플란트를 안전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상악동을 거상술, 상악동 거상을 하고 뼈 이식을 하는 그런 이제 시술이 있는데 치과에서 이렇게 어금니 쪽에 골이 뼈가 부족하고 얇을 경우에 상악동 안쪽에 있는 점막을 들어 올리고 그 안에다가 이식제를 채우거나 뼈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그 안에를 좀 두껍게 만드는 그런 시술입니다. 외측 접근법이 있고 내측 접근법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치과에서 선생님들이 보시고 적절한 치료법으로 아마 치료를 하실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잇몸뼈다라고 보시면 정상적으로 요 정도로 두께가 있다 하면은 여기에 임플란트를 삽입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렇게 부비동 공간이 너무 크다든지 기존의 치주염으로 인해서 요 잇몸뼈가 얇아져 있다 하는 분들은 여기 공간을 조금 충분히 만들어 주지 않으면 임플란트가 안정성이 있게 삽입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외측 접근법이라고 하면은 옆쪽으로 잇몸 쪽으로 아마 절개를 하시거나 하셔 가지고 요렇게 들어서 요 부비동을 덮고 있는 요 점막을 들어 올리고 그 밑에다가 요런 뼈 이식제라든지 인조뼈 같은 것들을 채워 넣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여기가 단단하게 굳으면 안정감 있게 시술을 하시는 게 요런 상악동 거상술인데 요것도 역시나 이제 부비동 쪽을 자극을 할 수가 있고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고런 시술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치과적인 접근하기 전에 코 안의 상태를 보통을 평가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경우라면 여기에 있는 문제를 먼저 해결을 하거나 제거를 하고 요런 안전한 시술을 계획을 하시게 되겠죠. 그래서 임플란트 관련돼서 요런 부비동염이 있는 경우 내지는 그런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면
요 치아 주변에 요렇게 점막이 두꺼워져 있는 염증이 있더라도 이분 같은 경우는 사진상에서 잘 봤을 때 코 안쪽으로 요렇게 연결되는 고 상악동의 자연구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가 잘 개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안쪽이랑 공기가 소통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염증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요 같은 위치의 자연구가 안쪽으로 통하지를 못하고 여기가 부어 있고 염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약물 치료를 충분히 해서 염증이 사라지는지 확인을 하고, 약물 치료로도 반응이 없을 경우에 그러면 수술적인 치료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 전에 이런 CT 소견, 컴빔 CT가 됐건 정규 CT가 됐건 소견에 따라서 이비인후과적으로 상당히 고민할 게 많고 치료에 대해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데, 그 안쪽의 상태가 그냥 부어 있는 경우인지, 물혹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진짜로 부비동염이 생겨 있는 그런 경우인지에 따라서 각각의 조금 다르게 치료 방법이 적용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공 그런 상태를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낭종, 물혹이 있다면 그 사이즈라든지 그 자연공이랑의 관계를 좀 면밀히 보고 치료를 결정하고, 심한 경우 아니면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없거나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수술적인 그런 치료를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임플란트나 고리식을 할 수 있는 요런 처치 프로토콜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과학회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에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염증의 정도나 염증의 종류에 따라서 치료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조금 더 면밀한 진료나 검사를 하셔 가지고 안전하게 이비인후과적인 코 건강도 지키시고 임플란트나 치과적인 그런 건강도 지키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시나 그 업데이트 자료를 발췌를 했는데요. 코 뒤쪽으로 이렇게 끈적하고 농성, 고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코 안을 들여다봤더니 요 안쪽이 이렇게 점막이 부어 있고 여기에 뭔가 보면은 하얗게 보이는 음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알고 봤더니 병력상으로 봤을 때 임플란트 시술을 하시고 난 뒤에 문제가 생기시고 분비물이 늘었다 하고 오신 분 같고, 실제적으로 수술을 해 가지고 안쪽을 개방을 한 다음에 요 임플란트 치근 부분, 인공 치근 부분을 제거를 한 그런 경우가 책자에 정리가 돼 있어서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치성 부비동염, 모든 부비동염, 다른 부비동염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치료 원칙은 이렇게 막혀 있는 부비동, 막히게 되면 점막의 염증 때문에 농이 고이게 되고, 여기가 열려 있으면 요런 것들이 자연적으로 흘러나오거나 붓기가 저절로 빠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런 폐쇄된 그런 부비동에 그런 공기가 통하는 구멍을 잘 확보를 하고,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로도 잘 개방이나 배설이 잘 안 된다면 수술적인 방법으로 여기를 개방을 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기만 개방하는 수술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고통이 심한 정도의 수술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평가하시는 데 있어서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이랑 충분히 상의를 하시고, 또 약물 치료로도 좋아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우선 한 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염증이 갑자기 심해졌거나 막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졌거나 약을 써도 통증이나 염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여러 가지 각각의 환자분들이 각각의 다른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데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선생님들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약을 선택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야기 잘 안 들었을 때 통상적으로 요런 약을 좀 썼을 때 더 잘 듣는다 하는 이런 경험적인 데이터나 학술적인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고것들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시거나 할 예정이거나
하는 중에 또는 임플란트를 예정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꼭 확인해야 되는 게 발치를 하거나 치료를 하기 전에 이런 컴빔CT라든지 이런 영상 촬영을 통해서 그 치아 뿌리라든지 상악동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충분한 여유가 있는지, 이쪽 상악동에 염증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치료하시는 게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코에 문제가 있다거나 증상이 있으시다면 우리 치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하셔야겠죠. 코가 막힌다든지 냄새 나는 분비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진짜 후각에 문제가 있다든지 안면이 아프거나 정말 심한 경우는 이제 눈이 붓거나 눈에 통증이 있으면 이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치과 치료를 하기 전에 미리 충분히 고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해서 엑스레이만으로는 조금 평가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의 상태를 면밀히 보시라 하는 거고, 증상이 아니라 기존의 만성 축농증이라든지 축농증을 치료를 하셨던 이력이 있으시거나 수술을 하신 이력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꼭 이비인후과를 먼저 방문하셔서 코 안의 상태를 평가를 하시고 치과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예정이신 분들 중에 잇몸뼈가 충분히 두껍지가 않아서 뼈 이식이라든지 거상술에 대한 얘기를 미리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되고, 시술이나 치료 후에 증상이 생겼다, 코 관련된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 즉시 치과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이비인후과로 의뢰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에 따로 오셔서 치과에서 요런 치료를 받거나 이전에 이런 이력이 있는데 코가 문제가 있다 하는 정보를 주셔야 적절하게 빨리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요약을 해서 3가지로 정리를 해 드리면, 요런 치과 치료라든지 임플란트를 하시기 전에 내시경 검사나 CT를 꼭 하셔서 코 상태에 문제가 없는지, 이게 코를 보자는 내용도 있지만 치과적인 그런 시술, 고통도 따르고 시간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식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또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런 걸 하기 전에 부비동의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이게 안전하게 잘 치료가 될 수 있는지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꼭 있어야 되겠다.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도 미리 위험 요소들을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검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뭐가 먼저고 뭐가 이후에 있는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환자분들의 상태나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또는 증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양쪽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저도 문제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치과 선생님하고 계속 이렇게 잘 얘기를 하고 정보를 서로서로 공유를 해야지 이게 성공적인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치과와 이비인후과가 같이 보고 잘 소통하고 한 가지 원인을 잘 치료를 해야지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질문이 들어온 게 있어서 실시간 질문들을 제가 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라고 하는 이 위트 있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질문이네요. 교수님, 저는 심한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재채기를 하루에 수십 번씩 하고 코를 세게 푸는 버릇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한동안 코를 절대 풀면 안 된다고 하던데, 저 같은 비염 환자는 재채기 하다가 이식한 뼈가 다 터지거나 쏟아질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하나요?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일단은 알레르기 비염이 있어서 재채기를 많이 하신다. 근데 그게 계절적으로 환절기나 지금 같은 봄철 꽃가루 시즌에만 심하신 증상인지 1년 내내 그런 증상이 지속이 되는 통년성 알러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지 이비인후과 선생님하고 일단 사전에 미리 조금 확인을 하고 치료 방침을 세우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염이 있으신 분들이
이 관리를 하거나 치료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도 비염의 종류라든지 증상의 정도, 증상이 지속이 되는 기간에 따라서 약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약을 쓰는 종류도 쪼끔씩 다르고요. 요즘은 뭐 코세척이라든지 이런 보조적인 방법들도 많이 권장이 되고 있는데 이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플란트 하시고 나서 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하고 지레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알레르기 비염에 대한 치료나 관리가 우선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임플란트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위험성이 낮아지겠다 하는 말씀이고 비염이 흔한 질환이지만 치료나 관리나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개개인에 따라서 상당히 정밀하게 계획이 되고 체계적으로 좀 조절 관리가 돼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나 임플란트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은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전혀 없는 분들도 뼈 이식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안이 붓는다거나 자연공이 막히면서 염증이 생긴다거나 근데 특히나 비염이 있는 분이라면 그런 위험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미리 비염을 충분히 억제를 하고 치료를 하신다면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코를 뭐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게 아무리 코를 세게 풀어도 이게 부비동 안쪽을 거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치조골이 있는 데까지 압력이 심하게 전달이 될 정도로 사실 풀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쪼끔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 코를 풀어 가지고 막 압력이 높아져서 이식한 뼈가 문제가 된다거나 임플란트가 이제 막 문제가 되는 경우는 저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는 합니다. 오히려 그 정도 압력이면 치아 쪽보다는 귀 쪽으로 압력이 전달이 돼서 중이염이라든지 귀를 먹먹하게 한다든지 이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알러지 비염에 대해서 잘 관리하신다면 꼭 필요한 임플란트 시술은 당연히 문제없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은영리 님이신 것 같아요. 이은영 님이라고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래쪽 치아 임플란트 할 때도 코 건강을 확인해야 하나요? 아니면 유독 위쪽 어금니를 할 때만 상악동이라는 코 구조물 때문에 이비인후과 검진이 필수적인 건지 정확한 부위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아주 좋은 질문 주셨네요. 통상적으로 아래쪽 치아 임플란트는 아래턱뼈는 상당히 견고하고 단단하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음 치주염을 좀 오래 앓거나 하신 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그 상악동 거상술, 뼈 이식 이런 것들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위턱뼈, 위쪽 어금니 쪽 임플란트가 이제 주로 부비동 건강이랑 코 건강이랑 관련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물론 그 뼈 구조라든지 뼈의 두께, 폭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그 안쪽으로 이제 임플란트도 미리수도 다양하고 종류도 다양하고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걸 평가하실 때 요즘 치과에서도 다 아마 엑스레이뿐만 아니고 CT를 찍어서 확인을 하실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은 위턱뼈 위쪽의 어금니 쪽일 때 조금 더 관련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미인 님께서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었더니 상악동 내부에 물혹이 보인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이 물혹을 이비인후과에서 먼저 제거를 하고 나서 임플란트를 진행해야 안전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슬라이드에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 통상적인 경우라면 상악동 내부에 이렇게 물주머니 같은 게 차 있고 안에 그냥
농이 아닌 일반적인 점액 같은 것들이 맺혀 있고 하는 경우는 흔히 발견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이즈가 아주 크거나 이 물혹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공을 막고 있거나 막을 위험성이 있지 않다면 수술적으로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이즈가 크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증상을 유발한다면 요것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임플란트를 하실 예정이시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임플란트를 하실 예정이 아니신 분들의 물혹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위치라든지 사이즈라든지 그리고 임플란트를 그냥 잇몸에만 식립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상악동 거상을 해 가지고 뼈 이식 같은 것들을 해야 될지에 따라서 요거는 생각을 하거나 고려해야 될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증상이 없다고 하시더라도 이비인후과에서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 치과 선생님들하고도 상의를 한 다음에 안전하게 치료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뼈 두께라든지 그리고 뼈 이식의 필요성도 물론 확인을 해야 되지만 뭐 안의 상태나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확인을 하고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삶은 음악, 죄송합니다. 삶은 음악이네요. 네. 요거는 조금 주제가 귀에서 귀지가 움직이는 것 같은 소리가 나는데 왜 이럴까요? 앉았다가 누워도 소리가 2초 정도 났다가 사라지고 누워 있다가 앉아도 소리가 2초 정도 났다가 사라지고 그렇다고 앉아만 있다고 소리가 안 나는 건 아닌데 진짜 가끔씩 앉아만 있어도 툭 투둑 하는 소리가 느낌이랑 나는데 돌발성 난청을 2번이나 겪으셨다고 돼 있네요. 아이고. 돌발성 난청을 2번이나 겪었던 오른쪽 귀에서만 그러니까 무섭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좀 많이 피곤해서 예민해져서 갑자기 의식이 되는 건지 헷갈린다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일단은 주제와는 벗어나는 얘기지만 이비인후과 전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서 귀 안의 상태를 들여다보시는 게 최우선입니다. 일단 안의 상태를 봐서 통상적으로 귀지가 무조건 지저분하고 제거를 해야 되는 분비물이나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염증이 수반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고막이랑 가까이 있어 가지고 귀지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고막을 자극하면 이게 생각보다 그 음성이 확대돼서 들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자세, 체위에 따라서 이런 소음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일시적인 소음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확인하고 제거를 하실 수가 있다면 제거를 하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접근성이 이비인후과가 좋잖아요. 이비인후과 선생님들 다 잘 보시고 하실 테니까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진짜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요소가 있다면 안전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히나 이제 돌발성 난청을 2번 한쪽에만 2번 겪는 일이 사실은 흔치가 않은데 그랬던 귀시기 때문에 귀에 조금만 불편하신 게 있거나 조금 애매하더라도 증상이 있으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귀에 대한 평가나 진단이나 이런 것들은 미루지 마시고 체크를 꼭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곤해서 갑자기 의식되는 건가 말씀하셨는데 피로라는 거는 뭐 모든 질환, 질병의 근원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는 아마 통상적으로 저희도 흔히 볼 수 있는 귀지가 고막 근처에 달라붙어 있어서 생기는 소음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더더욱이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난다? 그러면 귀 안쪽을 조금 더 자세히 평가를 해야겠죠. 특히 돌발성 난청을 겪으셨던 귀 쪽에서 생기는 증상이라면 충분히 본인의 병력,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이런 게 불편하고 걱정이 된다
말씀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평가나 적절한 대응법을 말씀을 해 주시고 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질문은 여기까지 제가 받아 봤고요. 오늘 말씀드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과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비인후과가 이렇게 협력을 하고 얘기를 해야 될 일이 종종 있습니다. 네. 양쪽 다 저도 마찬가지로 치과에 대한 전문 지식은 없거든요. 이제 코 질환이 동반이 된다거나 있을 때 치과 선생님들이 보내주시면 저희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치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코 상태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또 저희가 또 전문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치, 신경치료, 임플란트 이런 것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일단은 시간도 시간이고 고통도 고통이고 본인이 또 큰맘 먹고 하시는 치료인데 보다 안전하고 문제가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시는 게 당연히 권장이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 잘 듣는 이비인후과 조현진 원장이었습니다. 이상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